저희 신과 함께에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이 체계를 보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시각을 조금 교정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면이냐면 세계에서 가장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사실 또 잘 보지 못하는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망하면 중국이 잘 안 되면 좋지 라고 되게 쉽게 생각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전 세계에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덩치에 가장 큰 빨대를 꽂아가지고 제일 잘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중국의 성장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이 성장을 해왔는데 이런 중국의 어떤 변화 그리고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됐다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영향이 과연 우리한테 어떻게 올지에 대해서 침착하게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넉 달이군요. 넉 달 만에 이제 도서관, 지구본 연구소 도서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이제 제가 그 책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서 간간히 이제 한 석 달에 한 번쯤 하겠다라고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고 넉 달째 돼서야 이제 책 한 권을 또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뭐 사실 이제 바쁘고 또 올해 꽃놀이도 다녀오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책 읽으실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천천히 소개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이 책을 좀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릴 책은 지금 제가 앞에 놓여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뭐 조명 때문에 그런지 책 제목도 잘 안 보입니다만 작년에 이제 제가 그 3프로 TV에 나와서 소개를 했던 그 책이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뉴욕타임즈 그 칼럼에서 이거 상당히 재밌겠다라고 보고 책을 이제 주문해서 킨들로 보고 그 이야기를 이제 3프로 TV에서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뷰도 많이 나오고 좋았는데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왜 욕도 많이 먹었냐면은 번역이 안 된 책을 소개하면 어쩌라는 거냐. 당신이 좀 번역을 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다행스럽게 그 3프로 TV에서 이 책이 소개된 이후에 이제 그 어느 출판사에서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풍문으로 전해 들었는데 실제로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 책을 이제 장만을 해서 후루룩 읽어본 다음에 역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 만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책을 이제 2022년 지구본 연구소 도서관 첫 번째 소개책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 책은 이제 뭐 2021년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오고 올해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된 책인데 작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선정한 이제 2021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그러한 책이니까 책 내용과 전문성, 정확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스콧 로젤 교수하고 이제 내털리 헬이라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공저인데 주 저자는 이제 스콧 로젤 교수인 것 같아요. 이 스콧 로젤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인데 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도 동북아 특히 이제 대만,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이 중국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에요. 얼마 동안 오래 했길래 그러냐? 40년 동안 이제 대만, 중국, 우리나라를 이제 연구하신 분이고 이제 특히 이제 대만에서 시작해서 중국 연구를 많이 했죠. 제가 예전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인가 하고도 이제 국제 공동 연구를 진행하셨던 그러한 경력이 있으신 것 같고 책 내용 중간중간에 보면 한국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 참 어떤 분야를 40년 동안 한다는 게 대단하다.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40년 동안 어떤 특정 지역, 특정 국가 그리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을 갖춘 미국이란 나라도 대단히 부럽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듭니다. 읽어보시면 되게 책이 잘 넘어가요. 쉽게 잘 읽히는 책인데 한번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이 책을 또 더 재밌게
보실 의욕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뭐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상당히 독특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중국 경제 전반 또는 중국의 급속한 성장 그리고 중국의 도시들 뭐 베이징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이런 대도시들 위주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눈에 잘 띄는 주제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가서 거주하시는 분들 대부분도 뭐 대도시에 거주하는 걸 선호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부분이 북경이나 상해 같은 그런 대도시들의 이미지고 그 대도시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뉴스를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 스콧 로젤 교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는 중국의 농촌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일을 평생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왜 농촌을 봤을까? 왜 농촌을 들여다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설명을 해놓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생각했을 때 그런 거예요. 중국이란 나라는 도시화가 많이 진전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농촌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 즉 중국이라는 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촌이라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도시와 농촌, 어느 나라나 도시와 농촌에는 격차가 존재하지만 중국은 너무나 큰 격차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국의 미래를 많이 어둡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이제 중진국 함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진국 함정. 이제는 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니까 중진국이라는 이 단어는 좀 낯설게 들을 수도 있지만 이 방송 제 지구본 연구소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조금 이제 높으신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중진국이라는 표현이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어떻게 보면 한 10년, 15년 정도 걸쳐가지고 이 중진국 함정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듣고 우려하는 뉴스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중진국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국가가 성장을 하다 보면 개도국에서 성장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나라 한 중간 정도의 단계 중진국이라고 되는 단계에 오면은 여기서 못 벗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진국 함정인데 보통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겪어요. 우리가 뭐 크다 보면 사춘기를 이제 겪죠. 그런 것처럼 국가가 성장할 때도 이런 이제 중진국 함정이라는 거를 쭉 겪게 되는데 재밌는 점은 1960년대 한 100개 정도의 이제 그 중진국이 존재를 했는데 2008년 그러니까 몇 년이죠? 한 50년이 지났는데 이 중에서 중진국을 탈출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 13개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되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 대부분이 다 이제 중진국 상황에서 이제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 소득에서 고소득으로 올라간 그래서 부유함을 유지한 저 박스를 벗어나서 위로 올라간 나라들은 그리 많지 않다. 뭐 한국, 대만, 싱가폴, 스페인, 일본, 홍콩, 뭐 아일랜드 정도의 수준이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계속 중진국 함정, 중국을 포함한 저 가운데 박스에 머물러 있던지 아니면 오히려 밑으로 더 가난해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궁금해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나라는 어떻게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어서 돌파를 해서 선진국 대열에 오르고 어떤 나라는 왜 그러지 못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저자는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자는 그러면 그 중진국 덫에 갇힌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교육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고등학교를 되게 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진국의 함정에서 탈출한 나라들은 이런 고등학교 졸업 수준이 높다. 그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대부분 30에서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떠올릴 수 있는 궁금증은 중국은 어떠냐라고 하면 친절하게 제일 밑에 까만색으로 진하게 표시를 해놨죠. 중국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화면 위쪽에 보면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이제 10%를 약간 넘는다. 이렇게 낮나 싶은 거죠. 2015년이니까 한 7년이 지났으니까 좀 올라갔겠지만 대졸은 한 10% 정도.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 다시 그래프를 보시면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한 사람 비율이 중국 같은 경우 보면은 30%가 안 됩니다. 대단히 놀랍죠.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중국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죠? 치열한 교육열. 우리보다 훨씬 더하고 뭐 우리 강남에서 그 열심히 학원 가고 하는 정도 수준을 능가하는 부모들, 자식들이 막 총력전을 펼치는 그런 모습들을 되게 이제 많이 보시는데 그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단지 그 빙산의 일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엄청난 숫자의 이제 대졸 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것도 많지만 결국 이 저자가 생각했을 때 중국이란 나라는 상당히 이상할 정도로 이 중등 교육, 특히 이제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낮다라는 것들을 문제의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생각했을 때 이 고등학교 교육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중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앞으로 더 심화시킬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중국 역시 최근에 임금도 이제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이제 변동상을 겪고 있는 거죠. 사실 임금이라는 것들은 어느 나라나 처음엔 낮아요. 왜냐하면 농업을 하다가 이제 공업으로 전환이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에서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돈 받나요? 집에서 용돈은 받겠지만 그 이상이 뭐 받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공장에서 일을 할 때는 얼마라도 내가 추가적인 돈을 받는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다 공장에 가서 일을 하죠. 임금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낮은 임금을 노린 전 세계에서 많은 기업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 같은 경우는 1980년대 후반서부터 이제 2000년대까지 이어졌던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런 초반의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임금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노동력도 고갈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처음에 그 단순 조립하던 일들에서 점점 밸류 체인이 이제 바뀌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겪고 중국도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일자리의 종류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누구나 와서 한 2, 3일 가르치면 눈치껏 다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그러한 일자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일자리를 공급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을 점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려면 경제 성장이 계속 잘 돼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 나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자리 만들기가 쉽지 않은 이제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기사를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 이후에 이제 노동력 공급이 감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진장 쏟아질 것 같은 더 이상 노동력이 이제 남아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2010년 그리고 그 이후 한 2015년 이후부터 중국의 이제 임금 상승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상당히 이제 급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게 중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 저자가 걱정하는 거는 중국이 이제 중등교육,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어차피 중국도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졸 사원, 그 대학교를 졸업한 고급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중국엔 그 고급 인력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뭐 걱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즉 한 사회가 어떤 산업을 고도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능력, 그 다음에 마인드, 이런 것들이 같이 높아져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이제 중등교육, 고등학교 이제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 저자의 표현 통찰에 대해서 제가 제일 놀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고등학교 교육이 뭐지? 라고 생각하면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야 대학 가지. 좋은 대학 가지. 그래서 힘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등교육의 목적이 뭐지? 고등교육을 받기 위한, 대학을 가기 위한 그 목적인가? 라는 쪽으로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분은 교육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뭐냐? 배우는 방법을 익히는 거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교 때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이해하고 학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교육 과정이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제대로 된 사회라면 많은 사람들은 고등학교 교육만 받고도 사회에 나가서 일자리를 갖고 가정을 꾸려서 잘 살 수 있도록 되는 게 이제 정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 저자가 생각하는 중등교육의 이상이 이렇다면 중국은 그 배우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중국을 오랫동안 이제 연구하고 분석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음모론이라기보다는 중국을 진짜 걱정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2016년 이후에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구조적인 실업이라는 것들은 내가 일하기 싫어서 아니면 내가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이런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 구조상의 이제 산업 구조,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이걸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뭐 아주 높은 임금을 받는 이제 고학력, 고임금도 존재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저학력, 저임금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이제 그 노동력이 양극화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사회적 부담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외국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투자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이제 그래 과거에 조립하던 사람들 단순 그 저임의 미숙년자들을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투입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어제까지 공장에서 단순한 라인 조립하던 사람한테 갑자기 코딩을 가르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복잡한 무슨 제품 설계, 엔지니어링, 뭐 품질 관리 이런 거 맡기기도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많은 국가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한 만 30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대를 넘어간 사람들을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보다 고부가 가치 일에 투입하는 것들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저자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이런 양극화된 노동력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과도한 남성 비율, 뭐 산하 제한, 한 자녀 갖기 때문에 남아 선호 사상이 겹치면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남녀 성비가 이제 여성 100에 남성이 이제 120 정도 되는 아주 정말 극심한 남초 현상을 겪고 있는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이제 범죄, 사회 불안이 야기되는데 중국이 과연 이걸 잘 피해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이야기지만 이분이 뭐 제일 걱정하는 거는 누가 뭐래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너무 적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70%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고교를 미졸업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너무나 낮은 이제 이 고등학교 졸업자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노동력 공급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왜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안 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설명을 읽다 보니 이해가 되는 거죠. 즉 과거에 이제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거의 사회 시스템이 붕괴가 됐고 그 다음에 등소평이 이제 집권을 하고 개혁 개방에 나섰지만 너무나 해야 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중등교육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중국 사회에서 이 40대 한 초반까지는 이제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저학력층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2000년 이후에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저자는 단시간에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 지역 같은 경우 보면 고교 진학률이 거의 100%예요. 중국의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하지만 농촌은 아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아이들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많이 태어나고 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못 받고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이 말은 결국 중국이 이제 15년, 20년 후에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한 사회가 성장하기 위한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는 데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중진국의 덫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초반에 교육 수준이 높아져야 될 때 사람들, 그다음에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당장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 돈을 벌고 그게 잘 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작 그 어느 정도 고급화된 노동력, 규율이 잡힌 노동력이 필요할 때 그 사회가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교를 많이 짓고 보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들 하실 텐데 저자는 이제 중국 농촌의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뭐냐면은 고등학교를 많이 세워서 입학을 시킨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수업을 따라갈 만큼의 능력을, 수학 능력을 갖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게 중국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특히 이제 직업고등학교를 이제 확대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이제 많이 늘려서 하드웨어적으로는 많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저자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 저자는 중국말도 잘하고 중국에서 뭐 수십 년 동안 활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국에 아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그러면 잘 들어가지 못하는 평범하지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속살, 감춰주고 싶은 속살들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아주 그 낱낱이 이제 묘사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럼 정리하자면 학교는 있지만 가르칠 선생님,
괜찮은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학생들을 의욕적으로 이끌어갈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학교들에서는 직업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뭐 가르쳐 준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직업 기술을 가르치고 배워서 써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아니다라는 거죠. 왜? 사회가 계속 바뀌고 이 친구들이 지금 고등학교 때 배운 걸로 나가서 앞으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가만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예전에 이를테면 그 비슷한 구조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공고에서 우리가 이제 뭐 토목 전공을 하면은 이제 측량 이런 걸 가르칠 땐 다 옛날에 평판 측량을 가르쳤는데 그 지금 누가 씁니까? 아무도 안 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GPS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디지털화된 것들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보면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국 그 교육 과정을 보면 사람들의 배우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는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 저자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등 교육이라는 거, 고등학교 교육이라는 것들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어떠한 그러한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중국의 어떤 직업 교육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보다 보면 그럼 대한민국은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게 뭐 솔직한 마음입니다. 과연 우리는 잘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농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언뜻 듣습니다만 이분이 이 책에서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는 이 책에서 소개해주는 중국 농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야 이게 도대체 중국이 벌어서 그 돈 다 어디 가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중국이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중국에서 이제 도시와 농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농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 수준이 도시 지역에 있는 학생들보다 최소 2년 이상 뒤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즉 누구는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중학교를 쫓아가고 있는데 농촌에 있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한 4학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학교 가면 재미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중국 농촌에 있는 학생들은 왜 이런 학력 격차를 겪어야만 될까에 대해서 이 저자는 뭐 돈이 없어서요, 열심히 안 가르쳐서요, 이게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3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상당히 뼈아픈 중국으로서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못 먹었어 그래요.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살이 찝니다. 저도 한 10kg 가까이 쪘었고요. 왜냐면은 이 두뇌를 움직인다는 것들은 전체 우리가 먹는 에너지의 한 70% 정도는 이제 체온으로 나가고 그 나머지 중에 70% 전체 우리가 먹는 것 중에 한 20% 정도는 이 두뇌 활동과 관련된 것에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쓴다라는 것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중국의 어린이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면 영양 상태 검사를 해보면 한 25% 정도가 극심한 빈혈. 이 빈혈이라는 것들은 뭐죠? 결국은 충분한 단백질이나 철분 이런 것들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기아 상태로 굶어 죽는 건 아니지만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두뇌 활동을 할 만큼의 그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책상에 앉아 있는 게 힘들고 이해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녀분들이 공부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잘 먹고 있나, 철분은 잘 먹고 있나, 그 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만 퍼먹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상당히 놀라웠어요. 이 전 세계에서 안경, 저도 뭐 안경을 쓰고 있지만 근시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냐면 이 동아시아 국가들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이 5개, 뭐 싱가포르까지 합해서 이 지역이 세계에서 학생들의 근시 비율이 가장 높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이렇게 안경을 많이 쓰고 다니는 나라는 없어요. 그럼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설명이 나오지만 100%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썰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형광등, 이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이 형광등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형광등이 상당히 눈에 좋지 않다. 뭐 어떤 지역에서는 뭐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이제 태양광을 잘 못 받아서 그렇다라는 것도 있죠. 주로 이제 실내에 머무르는 게 없고 학생들이 이제 그 밖에 나가서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눈이 나빠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럼 뭐 안경 쓰면 되죠. 사실은 좀 불편해서 그렇지. 근데 중국 농촌 같은 경우는 이 안경을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친구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앉았는데 눈이 안 좋아. 칠판이 안 보여. 그럼 공부하고 싶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의욕이 없고 학습을 또 못 쫓아간다. 상당히 당연한 말인데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기생충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릴 때 뭐 지금 이제 연령대가 한 40대 중반, 저처럼 이제 50대 들어간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죠. 체면봉투 걷어와서 단체로 이제 검사를 해서 약 먹고 했는데 중국은 아직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전체 농촌 지역에 있는 그 학생들 중에 한 40%가 여전히 이제 기생충에 이제 시달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 영양 상태 안 좋아, 눈도 잘 안 보여. 그러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 들겠어요? 안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중국 농촌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자는 이제 중국 농촌의 사회 구조와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농촌에 있는 아이들을 누가 키우느냐? 당연히 부모가 키우죠. 아닙니다. 중국 농촌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들은 다 대도시에 나가 있어요. 대도시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어떤 양육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뱃속에 뭐 기생충이 있어? 아니 뭐 그 있어도 안 죽어. 별 문제 없어. 나 그렇게 살아왔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생존이 아니고 어떤 학습, 교육 이런 거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상황들은 잘 못 챙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양에 대해서도 이게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해 준다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손주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걸 먹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지적인 활동을 할 만큼의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슬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우 뭐 중국 그 잘 안 되면 좋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분을 읽다 보면 아니 뭔가 중국 사회가 이러면 안 되지. 여기에 대해서 왜 신경을 안 쓰지? 되게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아우 도대체 이런 거 왜 하지? 라고 했던 거. 뭐 체면봉투 걷어서 기생충 검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하는 거. 그러니까 신체 검사하는 날은 이제 공부 안 하니까 되게 재밌게 놀고도 했지만 그거 해서 어디다 쓰나 싶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너 눈 안 좋으니까 안경 써라.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넌 왜 이렇게 키가 작냐? 잘 못 먹냐? 라고 이제 이야기도 해주는 어떤 이런 것들이 되게 참 없는 살림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를 많이 했다라는 것 이야기를 생각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다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잘 못 먹고 못 배우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인지 능력이 그 나이에 걸맞는 인지 능력이 뒤떨어진 애들 비중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도시 지역 같은 경우도 그 나이 또래, 뭐 16살, 17살에 걸맞는 인지 능력을 못 갖추는 친구들이 한 16%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대요. 그런데 농촌 지역, 중국의 농촌 지역은 얼마냐라고 그러면 5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농촌에 있는 어린이들,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이 정상적인 그 연령대에 갖춰야 될 인지 능력을 못 갖추고 있다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참 이제 이 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중국은 망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1980년대 이제 중국 개혁 개방한 이후에 뭐 인플레이션으로 망한다부터 부패로 망한다. 그다음에 뭐 군부의 어떤 뭐 힘 겨루기로 해서 망한다. 정말 수많은 뭐 망한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40년 동안 중국 안 망하고 잘 성장을 이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자는 중국에 대해서 그런 위기론, 망한다, 폭망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국은 망하지 않을 나라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저자의 이 참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애정이라고 그럴까요? 식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놀라는 게 뭐냐면 중국이 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성장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즉 정체되고 그렇고 그런 나라로 조금씩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책에서 시종일관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당국자들이 교육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농민들, 그다음에 그 사회 저소득층, 중국의 여전히 대부분의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농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 그래서 그 핵심이 중등교육인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 투자도 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대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치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쩍 이제 인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인도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인도 역시 중국보다도 더 열악한 어떤 중등교육의 어떤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가 골고루 올라갈 때 이제 큰 장애물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중국의 미래가 어떨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결론을 제시한다기보다는 뭐 한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는데 긍정적인 것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이 이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한 권 뭐 보면 약간 두툼해 보이는 책이지만 아주 번역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간단 명료한 문장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보시는 분들은 하루면 충분히 다 보실 수 있고 그냥 한 일주일 정도면 짬짬이 보셔도 다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는 책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중국이라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대도시가 아닌 농촌이라는 누구도 관심이 많지 않은 중국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러한 그 이면을 잘 보여줬다. 그래서 이 책을 보다 보면 과연 우리는 다를까? 하긴 뭐 우리는 이제 농촌에 사람이 없으니까 다를 거야라고 생각도 들지만 꼭 그걸 농촌이 아니고 조금 이제 우리가 서울의 어떤 대도시 한복판 잘 배우는 친구들 말고 그렇지 못한 사회 중산층 이하의 중위층 하층의 어떤 친구들은 우리는 과연 다를까? 과연 우리는 중등교육에서 달성해야 될 만큼의 목표를 달성해서 그 친구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시각을 조금 교정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면이냐면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사실 또 잘 보지 못하는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망하면 중국이 잘 안 되면 좋지라고 되게 쉽게 생각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덩치에 가장 큰 빨대를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으면서 잘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중국의 성장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이 성장을 해왔는데 이런 중국의 어떤 변화 그리고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우 잘 됐다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영향이 과연 우리한테 어떻게 올지에 대해서 침착하게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책을 쭉 보면서 약간의 이제 국뽕에 빠지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또 대한민국 독자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게 되게 특이한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고요. 정말 우리가 많이 열심히 일을 했고 부작용도 겪었고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참 이런 고민들은 행복한 고민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저자가 중국에서 40년 동안 연구를 했다. 그 연구비 누가 내줬겠어요? 미국 정부가 대준 거죠. 이런저런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각 지역,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이런 40년 연구 쉽지 않은 거죠. 근데 하지만 대한민국이 동남아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지역에 이제 진출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긴밀한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지역에 대해서 정통하게 속속들이 알만한 전문가들을 우리는 키워내는 지원을 하나? 아마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여전히 선진국으로 머무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이제 그러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본 연구소 2022년 첫 번째 책 소개 프로젝트로는 이제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번역이 됐으니까 과거에 그냥 막연하게 그런 책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그렇게 머무르지 마시고 한번 장만하셔서 이제 엊그저에 이제 비가 오면서 꽃들도 많이 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꽃놀이도 이제 좀 한풀 꺾인 것 같으니까 집에서 책을 보시면서 새롭게 이제 코로나도 이제 멈춰가는데 다음번을 준비하는 이제 그러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뭐 석 달에 한 번, 적어도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이 좋은 책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나는 이제 남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말고 좀 새롭게 나오는 외국 책들을 보고 싶어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좋은 팁 하나를 알려드리면 뉴욕 타임즈의 칼럼을 잘 읽어보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뉴욕 타임즈에 이제 고정적으로 연재하는 칼럼니스트도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싶은 칼럼니스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칼럼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 뭐냐면 뉴욕 타임즈가 봤을 때 책을 새로 썼는데 책이 되게 좋아. 아주 시의적절해. 아니면 정말 좋은 책 내용이 있어.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칼럼을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그 칼럼 하단에 보면 최근에 무슨 책을 출판했다. 또는 곧 나올 예정이다. 이런 글이 있는데 그 책들을 골라서 읽어보시면 거의 실패 확률 없다라는 게 저의 10년 이상의 노하우입니다. 네, 다음번에 다시 한번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구본 연구소 도서관 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